집에 컬러 TV가 있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TV를 봤던 기억. 그리고 전화를 하러 전화 있는 집에 찾아가서 전화기를 빌렸었던 기억. 하지만 지금 우리는 손안에 있는 작은 핸드폰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세상이 가져다준 변화이자 편리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때문에 TV를 보기 위해 옆집에 놀러 갔던 추억, 전화를 빌려 쓰기 위해 또 옆집에 찾아가고는 했던 교류는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디지털 세계의 완성은 사실상 인류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약 5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외국인은 한국에 미친 듯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성토를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고도로 디지털화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류의 종말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는지 자신이 느낀 점을 말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학자들의 우려대로 한국은 디지털 때문에 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될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5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브랜든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4년 2개월 만인 것 같군요. 이 기간 동안 전 세계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최악의 전염병을 거치며 전 세계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의 변화도 느껴지고는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화폐 가치가 많이 변했습니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찍어냈고 그 때문에 모든 물가는 오르고 오른 물가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같은 기간 한국이 변한 것에 비하면 이런 변화들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글 초반부터 재미없는 경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제가 근무하는 일이 돈과 관련된 쪽이거든요. 저는 미국의 사모펀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융맨이라고 하기보다는 돈으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쯤 처음 한국으로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저는 한국의 제조업 업종 중 하나인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회사 하나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국에 갔었습니다. 이미 미국 본사에서 어느 정도 협상을 맞춰놓은 상태였고 한국에 가서 일을 마무리하라는 지시였죠.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팀 단위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인수합병이 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팀 단위의 직원들은 모두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살짜리 딸아이와 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팀원들 모두는 한마음으로 한국행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해외살이에 익숙하고 경험 많은 팀장님께서는 한국에 와서 1년이나 2년 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는 게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었다며 마지막으로 한국에 온 게 2010년이었는데 7년 만에 한국은 미친 변화를 이루어냈다며 한국에 대한 칭찬을 하고는 했거든요.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1년 넘게 살았던 한국에 7년간 떠나 있었다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팀장님이 이상해 보이기까지 했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몇 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 게 왜 기쁘고 재미있는 일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흔히들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국은 그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나 안전하고 가족이 지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 중 하나이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을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한국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와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1년간 살았던 제 아내의 말을 빌려보자면 당연히 싱가포르보다 한국이 안 좋을 줄 알았다. 싱가포르에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엄격하게 처벌당할 수도 있고 빼곡하게 들어찬 고층 빌딩들은 눈을 황홀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싱가포르는 금융의 중심지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는가.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니 한국 역시나 싱가포르처럼 길이 쾌적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누릴 수 없는 큰 경제 규모 덕분에 엄청나게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해서 가끔은 불편하게 만드는 싱가포르의 법체계와 다른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쾌적하고 편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1년 내내 덥고 습해서 짜증을 유발하고 하루에 샤워를 3번씩이나 했던 싱가포르보다 훨씬 쾌적한 한국의 날씨는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국에서는 가끔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날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알게 된 공기청정기라는 가전 덕분에 실내에서는 1년 내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가끔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에 외출하기에 조금 꺼려지는 날이 있다는 것 빼고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와 비교했던 게 민망할 정도라는 말도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던 것이 싱가포르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이고 그 작은 땅 위에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쾌적해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경제와 그리고 많은 인구, 넓은 땅을 가진 나라와 비교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꽤나 풍족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싱가포르의 물가는 가이살인적이라서 편하게 외식을 하기에는 부담되는 삶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취급하는 물건이나 음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싱가포르보다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하나 한국이 나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하지만 한국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것도 많았는데요. 일단 고깃집을 가면 테이블마다 설치되어 있는 불판에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매우 맛있는 고기이지만 고기를 구울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죠. 미국의 집에서도 바베큐 파티를 하면 고기를 굽는 사람은 그 강한 연기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천장에 붙어있는 연통이 그 연기를 모두 빨아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연통은 모든 테이블 위에 붙어 있었으며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비싸고 고급진 시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모든 한국의 고깃집에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서 웃음을 터뜨린 것은 물론이며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죠. 야외에서 굽는 바베큐보다 실내에 연통이 연결되어 있는 한국에서 고기 굽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쾌적합니다. 눈도 안 따갑고 연기 때문에 폐 건강이 나빠지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뿐만이겠나요. 한국의 낯선 환경에 특히 제 아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일부러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없어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그렇게까지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저와 아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편리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로 차가 없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를 어떻게 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미국인들의 비난이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군요. 한국에서는 집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가 있거나 편의점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30분 동안 운전하지 않아도 집 앞에 마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17년 1월에 한국에 와서 한국을 떠나는 2019년 9월까지 저희는 한국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한국에 있었을 때 당시 어린 딸이 어두운 저녁 시간이나 밝은 대낮 상관없이 집 앞 공원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다른 사람들이 드론을 날리거나 반짝이는 부메랑들을 날리고 노는 것을 구경하고는 했었는데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니 저녁 시간 공원 산책을 하지 않게 되었고 딸아이는 자기가 미워져서 이제는 공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거냐며 한참 동안 떼를 쓰기도 해서 이걸 이해시키는데 힘들었고 꽤나 곤욕스럽기도 했거든요. 그게 한국 삶에 대한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누리던 것을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사실 딸아이뿐만 아니라 저와 아내도 한국에서 누리던 많은 편리한 것들이 종종 생각나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또 적응을 잘하는 동물 아니겠나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2023년 12월이 될 때까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편리한 서비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가기 전부터 저희 부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정말로 많은 변화를 했더군요. 예전 팀장님이 말했었던 7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서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했던 그 감정이 저에게도 들이닥쳤죠. 우선 사소한 것부터 말해보자면 제가 2019년까지 한국에 체류했을 때만 해도 사거리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대중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횡단보도 바닥에 신호등이 켜진다는 것이죠.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바닥 역시도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바닥도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게 이미 익숙해져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대단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핸드폰에 집중하면서 길을 걷다가 신호를 헷갈려서 도로로 뛰어들어 버리는 현상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에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알고 보니 이런 용도로 바닥 신호등을 설계하고 설치했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방식의 신호등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고 인정되면 너무나도 빠르게 법을 개정하고 한국 공무원들의 빠른 실행력 덕분에
좋은 것들은 전국에 재빠르게 퍼지는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웬만한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무인 주문 키오스크가 늘어났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2019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맥도날드 정도가 이런 기계를 도입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거의 모든 곳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식당 테이블에 앉으면 그 옆에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고 그걸로 주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하면 되어서 천천히 메뉴를 고를 수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점원을 불러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나라가 되었죠. 바닥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났고 때문에 몇 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시 새로이 적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당황도 하고 신기해서 웃기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지 저와 제 아내 모두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물결이 쓰나미급으로 거대한 한국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인류의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가 신뢰가 간다는 것인데요. 흔히들 경험하셨듯 길거리를 걷다가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는 사람, 수상한 표정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타나고 그러면 낌새를 알아차리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한국으로 오기 직전까지 길 맞은편에서 제 쪽으로 다가오는 수상한 남자를 피해서 옆길로 재빨리 빠져서 돌아갔던 경험을 했거든요. 워낙 흔한 일이고 그래서 길을 걸을 때마다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는 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몇 년 전 머물렀던 그때와 2023년 12월에 한국에 다시 온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길거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수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길거리에 없다시피 하며 모든 한국인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은 역시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는 작은 실수를 했을 경우 사과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관대한 척을 하는 미국인들보다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더 관대하고 더 이해심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배달원이 지도나 주소를 잘못 보고 옆집이나 엉뚱한 집에 배달을 갔다가 왜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오냐며 시비가 걸려서 안타까운 사고를 맞이하거나 최소한 그 사람과 말싸움을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피곤한 일들을 겪고는 하는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배달원이 주소를 헷갈려서 옆집 대문에 들어가는 실수를 해도 그 집주인은 당황하지 않고 잘못 왔다며 돌아가라는 말을 침착한 어조로 한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죠. 이렇듯 미국이었으면 충분히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에서는 용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울타리가 쳐져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과실로 인한 주거침입 문제로 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제가 느끼고 있는 한국 사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과를 하면 그 자체로 큰 문제를 야기되는 게 아닌 이상 더 이상 트집 잡지 않고 그냥 쿨하게 넘어간다는 것 말이죠.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어권이 너무나 강하게 인정받는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걸고 넘어져서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피곤한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한국은 자기 방어권이 약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겪어본 한국은 자기 방어권과 무관하게 그냥 남의 실수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아이가 한국의 이런 관대한 모습을 배웠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 다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4년 사이 미친 듯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온천지 세상이 더 디지털화되었다고 말하면 될 것 같더군요. 모든 것은 자동화되고 있고 그 속도는 매우 빠르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생활 속 모든 곳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빠른 변화들은 다른 나라들이 변화하는 것보다 아득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몇 년만 더 지나면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국을 공부하고 가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무서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급변한 변화 속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이 저에게는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차가워지고 개인주의 성향으로 바뀌고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학자들의 예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무섭다고 말하는 일부 학자들이나 책의 저자들에게 이 한국이라는 멋진 표본을 가져다가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때로는 너무 변화해버린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은 머리를 써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희 부부는 이내 곧 한국이라는 나라에 적응해낼 것이고 한국의 편리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한국을 떠나게 될 날이 온다면 또 아쉬운 마음을 가지겠죠. 그리고 그 아쉬움 뒤에는 언젠가는 또 다시 한국을 찾아올 날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저는 종종 세상에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리고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 첫 글이지만 앞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가감없이 글을 쓸 생각이고 좋은 점이 있다면 그 또한 글을 작성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시점, 이제 막 집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각종 서류 문제도 깔끔히 해결된 이 시점에서 몇 년 만에 느껴보는 한국에 대한 감정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또 제가 멋진 장문의 글을 써올지도 모르겠군요. 오늘은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